1. 머리말.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의지의 자유라는 개념은 철학적 필연성이라고 그 이름이 잘못 붙여진 학설과 반대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책은 그보다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그다지 제기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이론적 차원의 토론은 더구나 없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오늘날의 실천적 담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것이 미래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를 뒤흔들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진보를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다.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영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히 그렇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다툼이 백성 또는 백성 가운데서도 일부 계급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때 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지배자와 일반 인민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때는 한 사람이나 한 부족 또는 한 계급이 지배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세습 또는 정복을 통해 권력을 잡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피지배자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력의 폭압적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마 도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백성을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 약자들이 이런저런 강자들의 침탈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최고 강자가 하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다른 소소한 강자들보다 덜 괴롭히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약자들로서는 한시도 그 발톱과 불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불렀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지배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통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최고 권력자들은 대부분 첫 번째 제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는 것 또는 그것이 이미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다면 좀 더 완벽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자유를 찬미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저걸 하나씩 물리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효율적 장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오히려 나랏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자가 국민의 이익에 어긋나게 함부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점차 각국의 민주정당들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임기의 지배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피지배자들의 주기적인 선택을 통해 지배 권력을 창출하는 제도가 정착 확산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 권력의 제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민의 이익에 반해서 줄곧 권력을 휘둘렀던 지배자들에게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배자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배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지배자의 의지가 곧 국민 전체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이 스스로에게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지배자는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에 의해 즉시 권자에서 쫓겨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 권력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을 엄격히 규정한다면 그 권력을 지배자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기 편리하도록 지배자 손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 권력인 것이다. 유럽 자유주의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륙의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대륙의 정치 사상가들 가운데 그들이 볼 때 아예 존재하지도 말아야 할 정부라면 모를까?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에 대해 제약을 가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을 말한다. 사람의 경우가 그렇듯이 정치나 철학, 이론도 변변찮을 때는 눈에 띄지 않다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결점이나 허점들이 발견되곤 한다.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하거나 까마득한 옛날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질 때는 인민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명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일시적인 소용돌이 앞에서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상의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한 나라에서 민주공화정이 세워졌고 그 나라는 국제사회의 열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미국을 말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수립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관찰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자치나 인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행사라는 등의 말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또는 인민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한다. 따라서 인민이 자신들 가운데 일부를 억누르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권력 남용 못지않게 이에 대한 주의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집권자가 인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정부가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사상가들 그리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유럽 사회의 주요 계급에 똑같이 파고들어 그 위상을 굳혔다.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토크빌이 자신의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썼던 말이다. 밀은 토크빌의 책이 출판되자마자 장문의 논평을 발표하여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권력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횡포도 주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그 해악이 처음 목격되었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사회 자체가 횡포를 부린다고 할 때 그것은 정치적 권력기구의 손을 빌려 할 수 있는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이처럼 사회가 그릇된 목표를 위해 또는 관여해서는 안 될 일을 위해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횡포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것이 된다.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웬만해서는 극형을 내리지 않는 대신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자들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며 그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그 싹조차 트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지만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기묘하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명제에 이 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말해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의 통제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일부 행동 규칙은 우선 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그 외의 많은 일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이런 규칙이 되어야 마땅한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아주 명백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대에 따라서 답이 항상 다르다. 서로 다른 두 사회가 같은 답을 낸 적이 거의 없다. 한 시대나 사회가 내린 결정이 때로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의 사람에게는 놀라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린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늘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왔다고 믿으며 이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확립한 규칙이 자명하며 누가 봐도 옳다고 여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런 착각은 관습이 빚어내는 가공할 만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관습이라는 것은 속담 그대로 제2의 자연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관습은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온 행동 규칙의 타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관습은 이성적인 토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이런 속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철학자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더욱 부추겼다.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감정이 각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실제 원리가 된다. 실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곧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둘러싼 생각이 이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특정 개인의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의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성이란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선호에 대한 호소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한 사람 대신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선호가 도덕과 기호 또는 예의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우는 데 강력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교리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선호가 종교의 교리를 해석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인지에 관한 생각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주면 좋겠다는 본인의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타 문제에 대해 바라는 바를 결정하는 것이 많은 만큼이나 그 가지수가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이나 편견이나 미신, 어떤 때는 사회적 호감 또는 정반대로 사회적 반감 또 어떤 때는 부러움이나 질투, 교만이나 오만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욕망이나 자기 염려가 결정 인자가 된다. 어떤 한 계급이 떠오르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우월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률을 크게 좌우한다. 스파르타 사람과 그들의 노예, 농장주와 흑인 노예, 왕자와 신하, 귀족과 소장농, 남자와 여자 사이의 도덕률은
대부분 이런 신흥 계급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촉발된 느낌과 생각은 떠오르는 계급의 도덕 감정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기세 좋던 계급이 몰락하거나 그 계급이 상승세를 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배적 위치에 있던 도덕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사람들에게는 세속의 권력자 또는 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기피하는 노예 근성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이 곧 지시와 금지의 형태로 인간의 행동 규칙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원리가 된다. 이 노예 근성은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위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술사나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증오심을 낳는다. 한 사회의 도덕 감정이 형성되는 데는 하찮은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 사회 전체의 명백한 이해관계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공감과 반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이해관계와 그다지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감과 반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사회 또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질적 원천이 된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 또는 여론의 힘에 밀려 그 규칙을 준수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사회의 생각과 감정을 선도해온 사람들은 세밀한 부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큰 틀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사회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따지기보다는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 캐묻는데 주력했다. 그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 대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자신들이 보여주는 이단적 성향에 대해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꾸는데 더 골몰했다. 그러나 어디나 있기 마련인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만은 한마음으로 꾸준히 지켜왔다. 이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른바 도덕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더없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실하고 완고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신학적 증오가 가장 확실한 도덕 감정의 하나가 된다. 신학적 증오는 종교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증오심을 말한다. 자칭 보편 교회의 족쇄를 앞장서 풀어버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편 교회는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총칭한다. 그 점에서는 그들도 교회 못지않았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완승을 거두지 못한 채 각 교회 또는 종파가 원래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막을 내리자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아차린 소수파들은 상대방에게 종교적 관용을 호소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의 중요한 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 사회가 생각을 달리하는 개인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특히 양심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대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따라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자신의 평온한 삶이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 종교적 무관심이 팽배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관용의 폭이 가장 넓은 나라에서조차 종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암묵적 예외를 상정한 가운데 관용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이를테면 교회 행정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취했다.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만 교황 절대주의자나 유니테리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입장을 취한다. 교황 절대주의자는 카톨릭 신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의인 삼위일체론의 교리에 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교파를 일컫는다. 유니테리언. 또 어떤 사람은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만 포용한다. 자선을 베풀다가도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려버리는 신자들도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종교적 믿음이 진지하고 강렬한 곳일수록 관용의 폭이 좁다. 영국에서는 독특한 정치사의 영향 때문에 여론의 구속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법의 간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편이다. 영국인들은 의회나 행정부가 개인의 사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고귀한 뜻에서라기보다 정부가 일반 인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력을 대표한다는 오래된 통념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다수 인민들이 아직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 되고 정부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신과 정부를 동일시하게 되면 이미 여론이 그러고 있듯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동안 자유 영역으로 남아있던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가 간섭하려 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이다.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간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옳고 타당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옳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만큼이나 그릇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사실 정부의 간섭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듯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기꺼이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느니 웬만한 사회적 해악은 있는 그대로 감수하려 든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인 것이다. 감정이나 기분이 다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해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개입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칙이나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위험 못지않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이유에서 미개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초기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너무 커 그것을 극복할 방도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달리 방법이 없을 때 그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탓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개인들을 계명시킬 목적에서 그 목적을 실제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쓴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독재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때가 되기까지는 악바르나 샤르마뉴 같은 지도자에게 암묵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악바르는 인도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로 무굴 제국을 사실상 확립한 인물이다.
대제국의 건설자이면서 동시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이 점에서 샤를마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샤를마뉴는 카를 대제라고도 하는 카롤링거 왕조의 제2대 프랑크 국왕이다.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뒤 그 힘을 배경으로 로마 교황권과 합력하여 서유럽을 종교적으로 통일하는 데도 성공했다.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을 장려하여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이룩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확신이나 설득에 의해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직접적인 형태는 물론 말을 듣지 않을 때 고통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방법 등 그 어떤 강제도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만 강제가 허용되는 것이다. 효용과 무관한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생각이 이러한 나의 주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효용이 모든 원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효용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이익 개념 때문에 오직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외부의 힘이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일들, 이를테면 법정 증언이라든가 자신이 독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공동방위나 공동작업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악용하지 못하게 간섭하는 등 자선의 손길을 내미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또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오늘 경우든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훨씬 신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막지 못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예외를 정당화해주는 대단히 분명하고 심각한 경우가 숱하게 많다. 대외적으로 모든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인 사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 즉 사회가 간섭할 권리가 있지만 본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회가 간섭하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빚을 위험이 있을 때는 전후 사정을 살펴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의 양심이 공법의 빈틈을 메워서 외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람들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가진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인 행동 영역이 있다. 즉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삶과 행태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것이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리고 속임수가 아니라 동의와 참여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사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단지 본인에게만 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낳는 최초의 직접적인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 된다. 자유의 기본 영역으로 다음의 셋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일은 타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생각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일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는 결사의 자유가 도출된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 우리의 육체나 정신, 영혼의 건강을 보위하는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각 개인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이런 주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관행의 문제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적해줄 원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와 무관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고대 국가들은 철학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권력의 힘으로 시민들의 사적인 삶을 고속고속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모든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외적에 둘러싸인 약소 국가의 경우 이런 현상은 특히 두드러졌다. 외국의 공격과 내부의 동요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고 잠시라도 통제를 느슨히 하거나
자유를 주면 곧 치명적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유가 불러일으키게 될 긍정적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데다 무엇보다도 세속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분리된 까닭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기제는 훨씬 강력해졌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개인 각자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 도덕 감정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종교이다. 그러나 종교는 지금까지 거의 언제나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하는 야심만만한 고위 성직자 또는 청교도 정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종교의 이러한 과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던 근대 개혁가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교회나 그 어떤 종파보다도 더 영혼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콩트는 자신의 책 실증적 정치체제에서 비록 법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의 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주적인 고대 철학자보다도 더 개인에 대한 사회의 독재를 변호하고 있다. 콩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다. 밀은 한때 콩트를 우호적으로 평가했지만 그가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경직된 사회적, 종교적 체계를 이론화한다는 이유로 점차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콩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미리 그를 돕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 후원 사업은 중단되었고 콩트가 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바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예외적 성향의 개별 사상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여론, 심지어 법의 힘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반면 개인의 힘은 축소시켜 나가는 이런 부정적인 변화는 절로 사라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연하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최선의 감정과 최악의 감정 가운데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과 성향을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워낙 강해서 인간 감정의 힘이 줄어들면 모를까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불행하게도 그 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도덕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자면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하나의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펼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자유이다. 이 생각의 자유와 말하고 쓰는 자유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관용과 자유로운 제도의 존재를 공언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자유가 상당한 정도까지 보장되고 있지만 통념과 달리 보통 사람들은 그 자유의 철학적, 실천적 원리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 그들이 그 문제를 정통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구나 무리이다.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조차 잘 모른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원리는 특정 자유를 넘어 훨씬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검토하고 나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3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주제에 대해 새삼스럽게 사족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